는 저희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의 이승준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이승준 교수님 바로 화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저희 화면은 다들 꺼져 있지만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이승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이지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세미나를 요청받고 제목을 원전, 운전, 자동화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쪽이니까요. 앞에 이제 조승용 교수님이나 뒤에 이지민 교수님 발표를 보고 이 워크숍 자체가 약간은 제 좀 탑픽하고 약간 안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예, 그래서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석자들 리스트를 쭉 보니까 사실 발표를 어느 정도 레벨로 해야 될지가 약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랩 학생들도 있고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저희 랩 학생들도 있고, 원자력 학부생부터 박사과정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좀 쉽게 준비를 전반적인 얘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원전 자동운전, AI하고 원전 운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AI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사람이 하는 거를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죠. 이제 원자력 공학과에서 참 다양한 걸 합니다. 좀 전에 그 조승용 교수님 발표처럼 그런 의료방사선 쪽도 일도 많이 하고, 연료체, 기업과 비슷한 일도 하고요. 전기전자 쪽 일도 하고, 산업공학 쪽 일도 많이 하고, 재료과. 거의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종합적인 공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력 공학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겠죠. 전기를 만드는 핵분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겠고, 그걸 작게 만들면은 잠수함, 핵잠이라고 그러죠. 잠수함이나 우주선에 엔진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겠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의료방사선 쪽도 있고, 또 옆에 오른쪽에 네.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통 이게 쇄빙선이라고, 그 북극이나 남극 쪽에 이제 얼음을 부시고 다니는 배들이 있죠. 그런 배들은 원자력 엔진을 하면은 이제 연료를 채울 필요가 없이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쇄빙선에 원자력 기관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제 우주인 사진 있죠.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예전에 이소연 박사인가요?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뽑혀가지고 우주에 갔다 온 분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우주 김치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먹을 수 있는 김치가 처음 나왔는데, 이 김치를 만들 때도 사실 원자력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되냐 보면은 방사선 식품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방사선을 쬐서 그 안에 미생물하고 기생충을 죽여가지고 이제 우주식품을 만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읍 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방사선 쪽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들이 골프공에 방사선을 쬐가지고 밀도를 높게 만들어서 탄성이 더 좋게 만들어서 더 멀리 날아가게 한다든지, 타이어에 방사선을 쬐가지고 마모가 좀 덜 되게 한다든지, 최근에 TV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해모임이라고 건강식품이죠. 그런 것도 이제 원자력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자력과 인공지능, 특히 원자력 발전소, 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하나 보면은 실제로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증거가, 제가 얼마 전에 캐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죠. 거기서 채용 공고 나와가지고 어떤 분야를 뽑나 쭉 본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어려운 단어도 많이 있죠. 심층 처분 이런 것도 있고, 방사선 폐기물 관리, 이런 원자력의 아주 스페시픽한 분야도 있지만, 제가 빨간색 네모 쳐놓은 것들이 전부 다 AI 관련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핵 분석 및 연구로 응용 기술,
인공지능 기반 영상 감시, 인공지능 기반 원자로 기술 개발, 인공지능 기반 원자력 시설 고장 진단 예측, 머신러닝 활용, 내방사선 화학소재 연구, 인공지능 기반 가속기 운영 기술 연구. 거의 한 3분의 4분의 1 정도가 인공지능하고 원자력하고 이제 같이 합쳐서 연구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뽑는 사람의 한 30% 정도는 인공지능 관련 인원들을 좀 뽑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원자력하고 인공지능을 둘 다 하면은 취업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자동화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오토메이션 시스템 아니면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잘 안전하게 운전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더 연구를 해서 뭔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세이프티입니다. 기승전 세이프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 기술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꼭 필요한 기술이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이프티랑 별로 상관이 없는 오히려 안 좋은 쪽이라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전소의 세이프티를 인핸스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주 필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MR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작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뭐 몇십 분의 1 정도로 작게, 더 작게 만들면 뭐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발전소는 상당히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모듈 형태로 껴가지고 대형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 같은 데서 마이크로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캐나다는 땅이 아주 넓죠. 우리나라의 수십 배가 되는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반밖에 안 됩니다. 3천만 명이죠. 거기서 이제 그 광산 같은 데가 상당히 오지에 있는데 그 광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하고 먹고 살고 하려면은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발전소로부터 송전탑을 길게 끌어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가다가 로스도 많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이크로 리액터 같은 거를 그런 광산 같은 데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SMR이나 마이크로 리액터들은 그 해결류의 보통 해결류를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18개월마다 이제 다시 넣어주는데 그런 재장전이 수십 년 동안 재장전을 하지 않고 인간이 오퍼레이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운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소에서는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 연구도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세이프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AI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리스크의 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운데로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뭐 이런 시스템들의 리스크들은 여러 군데 퍼져 있죠. 어떤 뭐 기 컴포넌트의 고장일 수도 있고 휴먼의 에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소 전반에 리스크가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컴포넌트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고장을 미리 조기 진단하든지 예측하든지 휴먼 에러를 디텍션해서 그걸 리커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면은 여러 군데 퍼지는 리스크를 가운데 모아서 얘만 잘 작동하면은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AI 기술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죠.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를 적용하는데 비용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통 발전소에 뭔가 세이프티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붙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수백억, 수천억은 들죠. 뭔가 새로운 설비를 만들면은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또 새로 받아야 되고 검증에 또 엄청난 시간이 들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반이 되어 있는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장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원전의 자료 그 데이터를 보면 오피스DB라고 이제 원자력을 규제하는 기관 킨스에서 이제 쭉 공개하는 자료인데 한 3, 40년 동안 40년 정도의 자료네요. 보면은 이거는 이 테이블은 이제 그 발전소가 원전이 운전되다가 불시 정지,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뭔가 기기 고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정지되는 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면은 원전을 정지시켜서 핵 분열을 멈추고 나서 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정지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지가 되면은 이게 정지된 이유를 분석해서 재정비하고 다시 기동을 해야겠죠. 그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최소한 일주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정지에 10몇 억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한 번 불시 정지가 일어날 때마다 거의 1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시 정지의 원인을 보면은 그 중에 한 20% 정도는 휴먼 오퍼레이터의 휴먼 에러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요새 데이터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기계나 뭐 다른 시스템들은 상당히 이제 그 신뢰도가 높아지고 점점점 좋아지는데 휴먼 에러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줄이기가 힘들죠. 진짜 말 그대로 에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휴먼 에러가 상당히 원전의 안전성에서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라고 그 발전소의 그 안에 해결료가 녹는 그 빈도를 예측하는 PSA라는 그 기법에서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건 보통 뭐 10만 년에 한 번 이런 빈도로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놈들이 이제 그 도미넌트한 컨트리뷰터인지 분석을 해보면은 휴먼 에러가 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휴먼 에러가 상당히 뭐 불시정지나 노심 그런 뭐 사고나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AI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휴먼 오퍼레이터의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강의를 하면 언제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TMI 사고입니다. 1979년도에 일어난 첫 번째 원자력 발전 역사상 첫 번째 코어 데미지 사고고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나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그냥 일반적인 그 가압형 경수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주고 얘가 1차 측, 얘가 2차 측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 증기 발생기에서 열 교환이 일어나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첫 번째 고장은 여기 메인 피드워터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2차 측에 냉각수를 공급해주는 놈입니다. 2차 측에 냉각수를 공급해주는 펌프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2차 측이 냉각이 안 되면은 중간 열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측도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메인 피드워터가 망가질 때에 대비해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옥스 피드워터 보조급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피드워터 망가지고 보조급수가 이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냉각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밸브가 그때 블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메인터넌스 그 워커, 그러니까 정비하는 사람이 이거를 잠궈 놓고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열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고 열지를 않아가지고 이 밸브가 잠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옥스피러워터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밸브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2차 측의 냉각수가 고갈이 되게 됩니다. 2차 측의 냉각수가 안 되니까 1차 측에 당연히 냉각이 안 되니까 압력이랑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또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 세이프티 밸브라고 붙어 있습니다. 1차 측의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은 안에 있는 냉각수를 밖으로 빼줘가지고 이제 압력을 낮추는 그런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도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냉각수를 밖으로 빼서 이제 잘 압력을 줄이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압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이 세이프티 밸브가 다시 닫혀야 되는데 이게 스톡이 됐습니다. 스톡 오픈이 됐습니다. 세이프티 밸브가 안 닫히고 계속 열려 있으니까 냉각수가 계속해서 빠지는 거죠. 줄줄 셉니다, 이쪽으로.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세이프티 인젝션이라고 1차 측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붙어 있었습니다. 얘도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냉각수를 이제 1차 측으로 공급을 잘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주재원실의 운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 계기를 보면서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필요한 운전을 조치하는데, 운전이 볼 때는 이 세이프티 밸브가 닫혀 있다고 계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설계상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운전이 볼 때는 얘가 닫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물이 새는 데가 없는데 계속해서 냉각수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끕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으로는 얘가 냉각수가 되고 공급되는 워터가 없으니까 결국은 1차 측에 냉각수가 줄어들어서 코어가 이제 언커버 되면서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죠. 운전이 아무 짓도 안 했으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휴먼 에러가 더 큰 사고의 원인으로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TMI 사고 이후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휴먼 에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사람들 각광을 받고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사고라는 건 사실 하나 두 개의 이유 그 원인으로는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기 고장, 정비 실수, 설계 오류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중요하게 인적 오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복합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만 코어가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그 원자력 발전소의 주제어실 사진입니다. 상당히 올드 패션이죠. 아날로그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주제어실에는 5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SRO가 있고 뭐 ROTO, EO, 이 옆에 STA가 있는데 STA는 사진이 없네요. 5명의 운전원이 있어서 이 SRO 분이 이 절차서를 보면서 이제 구도로 지시를 하면은 이 RO나 TO나 EO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기를 읽고 요청된 운전을 수행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원전의 운전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저희는 첨단 주저실이라고 부르는데 APR 1400, 그 UAE 수출한 원전이죠. APR 1400부터 이렇게 완전히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아날로그가 하나도 없이 실제 모니터와 이런 라지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보시면은 컨트롤도 마우스하고 터치 패널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소가 APR 1400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다 갖춰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뭐 몇 개 약간 뭐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 운전 지원 시스템들은 많이 적용이 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퀘스천은 원자력 발전소의 그 자동화 혹은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 이게 왜 어려울까요?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네. 그 보통 알파고나 이거 예전에 그 구글에서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거 네, 링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벽돌 깨기 게임이죠. 이런 게임이나 뭐 여러 다른 분야들에는 사실 뭐 목적이 좀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은 스코어를 많이 내면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이기면 됩니다. 아니면 스코어를 많이 내거나.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을 설계를 할 때 리워드 갖고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 리워드 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운전이 베스트다, 어떤 운전이 제일 좋다 이런 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아서 그 스코어를 주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어려운 이유는 일단 데이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 보통 이게 훈련시키려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있어야 되는데 원전 사고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뭐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 원자력 쪽 연구들은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논문 같은 거나 이런 걸 내면은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시뮬레이터 데이터가 믿을만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유가, 자, 여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최첨단 주저실이라고 개발된 APR 1400의 주저실이죠. 여기 이제 모니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니터들이 19인치 모니터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개발돼서 이제 그때 디자인 나오고 됐는데, 그 당시 19인치 모니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니터였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APR 1400도 19인치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은 검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하는데 뭐 몇 년, 길게 한 10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이런 화면에 뭐 바탕 색깔 하나 바꾸려고 해도 예산이 뭐 최소한 몇 억 이상 들고 검증을 또 인간공학 평가까지 다 해야 돼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19인치 모니터가 제약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아마 APR 1400에서 못 바꿀 거예요. 뭐 다음 도형인 APR 플러스 이런 게 나오면은 좀 이제 와이드한 요새 나온 큰 모니터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이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검증이 아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뭐 자율주행, 뭐 테슬라도 있고 상당히 핫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식의 핸들이 아예 없는, 뭐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앞으로 뭐 이런 차를 만들겠다, 뭐 조만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이런 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운전이 없이 그냥 혼자서 운전하는. 근데 이런 컨셉이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가장 이제 나올 크리티컬한 질문이 만약에 인공지능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언제나 뭔가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를 이제 그 기본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실패하는 경우를 언제나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자동화를 한다고 해도 얘가 자동으로 운전한다 해도 언제나 오퍼레이터가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컨셉이 아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들어가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운전이 직접 운전하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뭐 그런 식의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제목도 사실 자율운전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오토메이션과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의 차이는 여기 나와 있죠. 오토메이션은 이 정도입니다. 펑션에 스페시픽한 일부의 자동화입니다. 결국 운전은 사람이 하고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파셜리, 그 펑션이 자동화되는 게 자동화라고 하고요. 자율운전 자체는 아예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죠. 휴먼의 개입 없이. 근데 원전에서는 역까지 나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전부 다 약간 오토메이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자율운전이란 말을 안 쓴 이유가 이제 그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발전소들은 전부 다 완전히 100% 수동으로 운전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소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가 100% 전기를 그러니까 100% 출력으로 전기를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정상 운전 상황에서는 운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화 시스템이 막아줍니다. 뭐 발전소를 정지시키는 리액터 트립도 자동이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세이프티 펑션들이 다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어느 이후에 넘어가면은 이제 매뉴얼로 운전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자동화들은 뭐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러니까 심플한 룰 베이스드 오퍼레이션이 맞습니다. 아까 보였던 TMI 사고도 여기 옥스피드 워터도 그렇고 세이프티 밸브도 그렇고 세이프티 인젝션도 그렇고
전부 다 자동으로 작동을 했죠. 이게 1979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오래된 노형의 원자로에서도 이런 안전계통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동화는 필요한 자동화는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자동화할 것들은 사실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의 퀘스천을 던졌는데, 일단 자동화 운전, 자율운전 그게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세이프티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도 사실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이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들의 검증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쏟아붓기 때문에 AI 검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운전되는지 그거는 현재까지는 심플한 룰 베이스드 오퍼레이션만 운전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수동 운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원전 운전에 대한 현재 상황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인트로덕션이 반이고 뒤에 연구 소개가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소개를 좀 이제 드릴게요. 이게 저희 랩의 로고입니다. 저희 랩 이름이 Nuclear Safety Assessment and Plant HMI Evolution. 그래서 HMI라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아까 본 그 주제의식의 그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휴먼하고 머신하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겠죠. 그래서 요새는 HMI라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MMI, 맨머신 인터페이스였고, 뭐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최근에는 HSI, 휴먼 시스템 인터랙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하는 것들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HMI를 좀 이볼루션하는 뭐 그런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 안전성 평가 부분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HMI 이볼루션. 그래서 제가 이제 HMI 이볼루션 쪽에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 6개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뭐 간단히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연구들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다이그노시스입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뭐 제어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프리딕션입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진단을 하고 제어를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 서포트 펑션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화 시스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나온 실제 발전소의 주제어실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랩에도 이렇게 약간 심플한 주제어실을 만들어서 뭔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 주제어실에 적용을 해서 붙여보고 이제 그거 갖고 학생들 대상으로 실제적인 뭐 인간과학 평가라고 실제 사용자들이 이거 사용하면은 뭐 휴먼 에러나 워크로드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고 뭐 아이트래킹 이용해가지고 측정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진단인데요. 원전에 뭐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실 뭐 운전원들이 아주 숙련된 분들이라서 그 진단에 그렇게 실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사고 상황 같은 게 운전원들의 그 디시전 메이킹 버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상황은 이런 사고이며 이런 사고일 것 같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면은 운전원들이 상황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AOP, EOP라고 그 비정상 상황, 그 발전소가 정지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컴포넌트들이 망가지는 비정상 상황, 그리고 발전소가 정지된 이후에 비상 상황,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연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실제 플랜트에 얘들을 적용했을 때 이거 과연 정확하게 작동할 것인지. 가장 큰 문제는 노이즈입니다. 시뮬레이터 데이터는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자료인데 파란색 라인이 시뮬레이터 데이터입니다. 그 빨간색 점선이 실제 플랜트 자료입니다. 이게 비정상 하나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인데요. 시뮬레이터가 상당히 잘 맞추죠. 거의 트렌드는 거의 정확하게 쫓아갑니다. 여기 봐도 그렇고 여기 봐도 트렌드는 거의 정확하게 쫓아가는데 이 문제는 약간 그 데비에이션이 좀 존재합니다.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본 것들이 시뮬레이터 데이터 갖고 이제 그 예쁜 곡선들 노이즈가 없는 그거 갖고 트레인 시킨 다음에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얘들이 변하나 아니면 그리고 또 노이즈를 어떻게 그 노이즈 톨러런트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들이 진단을 할 때 그 중요한 변수가 하나 정보를 잘못 주게 되면은 진단이 당연히 잘못되게 되겠죠. 아까 같은 TMI 같은 경우도 그 세이프티 밸브가 닫혀 있었는데 운전이 열려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완전히 엉뚱한 진단을 해서 그 잘 작동하던 안전주입을 꺼버리죠. 그래서 센서 폴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센서 폴트가 하나, 두 개 정도 발생하더라도 진단을 정확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어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뭐 재진단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좀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네, 뭐 이런 식의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진단 모델로 투 스테이지 모델.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커다란 시스템의 고장을 찾아내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서브 시스템에서는 서브 스테이지에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그걸 좀 세부 진단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스테이지에서 뭐 차징 라인에 차징 시스템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진단하면은 얘는 뭐 펌프 고장인지 밸브 고장인지 아니면은 그 파이프가 깨져서 누설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디테일한 원인을 이제 분류해주는 그 투 스테이지 모델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 그 비정상상이라는 게 보통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모델에 다 넣고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좀 큰 시스템 분류 그리고 좀 작은 원인 분석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좀 정확도를 높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뭐잘 나옵니다. 사실 99.8%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99점 몇 프로가 나와도 사실 다른 분야 가면은 99점 몇이면 상당히 훌륭하죠. 아주 높은 정확도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 0.0 몇 프로의 부정확도가 또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더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커시브 다이그노시스라고 이게 아까 투 스테이지 모델의 좀 특징을 이용한 건데요. 일단 메인에서 진단을 하고 서브에서 진단을 하는데 메인에서 진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서브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서브의 곡선들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메인에서 잘못 진단해서 이상한 서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긴 정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브에서 좀 이렇게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서브 들어가 진단을 했는데 이렇게 뭐 하나가 정답이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시 메인으로 와서 재진단을 하는 뭐 그런 식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시스턴시 체크를 해가지고 뭐 컨시스턴트 하면 오케이 근데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재진단을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쭉 수행을 하는 리커시브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뭐 네, 기본적으로 뭐 99.6, 99.9, 99.8 뭐 이런 식으로 남은 것들이 99.7, 99.909 얼마 안 올라갔죠? 0. 몇 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0.몇에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야의 특징일 수 있는데 진짜 익스트림 하이 어큐러시를 위해서 이런 식의 재진단하는 연구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시뮬레이트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노이즈 처리 문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이즈를 고려 안 한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노이즈가 없을 때는 99% 정확도를 보이던 애들이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뭐 78%, 55%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죠. 트레이닝 데이터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일단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아예 그냥 노이즈를 섞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 1%의 노이즈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섞어도 한 2%, 3%까지는 잘 커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처리하는 연구도 좀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센서 폴트, 뭔가 기기가 그 계기가 하나 고장 나더라도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뭔가 센서가 이제 하나가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 라인이 정답인데 처음에는 얘 진단 알고리즘이 진단을 잘하다가 얘가 이제 중요한 계기가 하나 망가졌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정답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답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고장난 센서를 찾는 그런 모듈을 붙여가지고 그 고장난 센서를 찾아가지고 걔를 격리시킴으로써 다시 이렇게 정답이 올라올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정답 확률이 쭉 떨어지다가 센서가 이제 결함 센서를 감지하고 걔를 격리를 함으로써 다시 정답이 이제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래서 결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센서 폴트가 없을 때는 정답이 잘 나오죠. 거의 100%로 잘 나옵니다. 근데 센서 폴트를 주게 되면은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 방법론을 붙여가지고 센서의 격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센서를 격리한 다음에 다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센서 폴트가 없을 때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거의 100%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개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진단 쪽에서 마지막인데요. 요새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Explainable AI, XAI를 불리죠. 사실 AI 자체가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쭉 줘서 훈련을 시키고 아웃풋을 뽑죠. 그래서 다음에 테스트 인풋을 주면은 얘가 이제 아웃풋을 뽑는데 얘가 중간에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요. 근데 또 원자력에서는 이게 또 용납이 안 됩니다. 얘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게 리저너블한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력 같은 약간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분야에서 이런 XAI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뱀이 있죠. 뱀을 판단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판단의 중요한 근거다. 그래서 보면은 뱀이 있는 위치를 잘 보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판단한 이유를 보여주는 게 X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양이 판단할 때는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든 그런 진단 알고리즘들을 이 XAI를 적용해가지고 중요한 파라미터를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키 파라미터를 한 7개 정도 뽑아가지고요. 그걸 갖고 이런 플로우 차트 그렸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이제 7개 파라미터로 그리니까 뭐 당연하게도 여기 고려됐던 사고들이 이 7개의 파라미터로 잘 분류가 되는 거를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진단 알고리즘이 정확한 파라미터를 보고 잘 진단을 한다는 거를 이런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 그림으로써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진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워낙 세이프티가 언제나 컨선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신경 안 쓰는 것도 저희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제어 쪽인데요. 제어 쪽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학습을 주로 이용한 연구들이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사실 뭐 발전소에 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기를 하나의 모델에 넣고 하는 것보다 그 각각의 기기를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를 두고 위에서 오가나이저가 이제
오거나이징을 해주는 멀티 에이전트 개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수행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증기 발생기 증기 프레셔라이저 프레셔를 유지하는 건데 상당히 잘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DDPG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모델 큰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개를 컨트롤해라 라고 하고 강학습으로 이런 식으로 6개의 컴포넌트를 얘가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온도는 올리되 뭐 압력하고 레벨은 유지시키는 그런 운전을 제가 이제 하도록 모델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테이크오버 모니터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원자력 분야의 또 고질병이죠. 이 만약에 얘가 망가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뭔가 운전을 수행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컨트롤 기계를 한 5개 해주는데 5개 중에 1개가 망가졌어요. 밸브가. 그럼 얘가 뭔 짓을 해도 뭐 레벨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운전원한테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네가 해라. 라고 이제 테이크오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감지해주는 시스템도 제가 연구를 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게 넘어가고 이제 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구현한 수위 컨트롤인데 보시면 이제 처음에 타겟이 45예요. 여기 파란색 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색 라인. 얘가 이제 여기 가운데가 50이고 여기가 45죠. 45로 하면은 자동 맞췄다가 빼기 안 돼. 잠시만요. 처음에 45로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쭉 수율 내리죠. 내리다가 60으로 타겟을 바꾸니까 한 요 정도까지 쭉 올리죠. 더 올리면 아니요 65인가 보다. 그 다음에 다시 50으로 맞추니까 또 알아서 쭉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를 컨트롤하는 모듈을 심었더니 타겟을 이제 바꾸면은 얘가 자동으로 밸브를 컨트롤하면서 이 부분 이제 밸브를 자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잘 컨트롤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연구하는 게 이제 기동 정지 자동화. 발전소 기동 스타트업 하는 거죠. 기동하는 거랑 정지하는 거. 뭐 차처럼 그냥 시동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동하는 작업 자체가 한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동하는 절차가 전부 다 매뉴얼입니다. 컴플리트리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정지하는 것도 컴플리트리 매뉴얼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하는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운전들을 이렇게 전부 다 블럭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 블럭들을 뭐룰 베이스나 아니면은 그 강학습이나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기동 정지를 자동화하는 운전을 수행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PT 커브라고 프레셔하고 템퍼러처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안에 있어야만 안전한 상태고 빨간색으로 가면은 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리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화학습 요새 트레이닝을 했더니 그 부분 점점 움직이죠. 느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PT 커브 안에서 안전한 범위를 잘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제 온도를 올려주게 되죠. 너무 느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피트 커브 안에서 안전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지금 여기 있죠. 발전소 기동 운전을 자동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하고 제어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은 프리딕션입니다. 프리딕션. 그래서 프리딕션은 예측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앞으로 발전소 상태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운전원의 그 휴먼 에러를 잡기 위해서 운전이 뭔가 조작을 했어요. 근데 그 조작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운전의 이 조작에 대한 영향을 얘가 예측을 합니다. 발전소 상태 변화를 예측을 해서 그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운전한테 경고를 주고 뭐 좋은 쪽으로 가면은 오케이 하고 뭐 그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하는 분야가 그 발전소의 그 세이프티 평가를 위한 PS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엔 스태틱한 아주 간단한 모델에서 최근에 다이나믹 PSA라고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브랜치가 뭐 수백만 개, 여기서 이제 수백만 개가 생겨요. 근데 각각의 브랜치별로 그 TH 코드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다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한 게 TH 코드를 돌리지 말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얘가 자동으로 이 결과를 TH 코드 돌린 결과를 예측해 주는 거를 그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브랜치가 지금 4만 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한 17%, 7천 개 정도의 시뮬레이션만 통하면은 얘가 거의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예측하죠. 그럼 얘가 보통 보면 이 바운더리에 있는 포인트들을 주로 찍어가면서 알아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또 트레이닝 시키고 하면서 점점 더 정확한 결과를 내는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변수 예측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전 검증 시스템이라고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TMI 사고처럼 운전이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휴먼 에러를 어떻게 디텍션하고 리커버리 할 건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스템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발전소의 모든 운전은 절차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서를 기반으로. 그래서 그 지금 운전이 수행한 운전이 절차서에 있는 운전인지 아니면 엉뚱한 운전인지 그걸 평가하고요. 절차서에 있는 운전이면은 당연히 휴먼 에러가 아니겠죠. 그래서 절차서에 있으면 오케이 넘어갑니다. 근데 절차서에 없어요. 절차서에 없다고 전부 다 휴먼 에러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운전은 상당히 그 경험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절차서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절차서에 없지만 필요한 운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절차서에 없다고 절차서에 위배됐다고 전부 다 경고를 주게 되면은 운전이 이 시스템을 믿지를 않겠죠. 참 바보 같은 시스템이네. 이것도 모르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절차서에 없다고 무조건 경고를 주는 게 아니고 절차서에 없으면은 펑션 2로 가가지고 발전소 영향을 평가합니다. 과연 이게 이 운전이 진짜로 발전소에 안 좋은 운전인지 평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합해가지고 절차에서도 없고 발전소에도 안 좋은 운전이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운전한테 경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제가 동영상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시뮬레이터에 붙여서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절차서입니다. 간단히 개발한 절차서인데 보면은 뭐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밸브를 배열한다. 밸브를 조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밸브를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 원래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밸브를 거꾸로 닫고 있어요. 실수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경고를 주죠. 이렇게 되면 히싱크, 열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건 원인은 이쪽 라인에 밸브를 잠궜기 때문이고 그래서 보면은 저 너무 낙서를 많이 했네요.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 점선이 이 조작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실선이 조작을 했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파란색 라인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파란색 점선 라인이 위에 있습니다. 이 운전을 수행 안 하면은 수위가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피더틀 레벨이 플로우가 유지가 되지만 이 조작을 하면은 그 증기 발생에 들어가는 플로우가 확 떨어지게 된다. 이런 정보를 주면서 운전한테 이게 과연 네가 수행한 운전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운전을 이거 보고 아 결과가 이렇구나. 이거는 내가 실수했네 라고 다시
운전을 취소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 PYB라고 아까 그 밖으로 빼주는 밸브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그 차단 밸브가 있고 전단 밸브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잘못된 밸브를 여는 거죠. 그 전단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차단 밸브 열어버리면은 그 둘 다 열거나 이러면은 밖으로 이제 빠지게 되겠죠, 냉각수가. 그럼 이제 또 인벤토리가 줘야 될 것입니다. 인벤토리라는 거는 냉각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수행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냉각수가 빠져서 압력이 줄어가지고 프레셔즈 레벨이 확 뛰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실수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운전원한테 경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한테 그 휴먼 에러를 디텍션해서 알려주는 뭐 그런 쪽의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 넘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연구 중에 하나만 마지막인가? 그래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운전 자체가 전부 다 절차서를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아까 아날로그 절차에서는 그 종이 절차서를 펴놓고 보는 그런 형태였고 지금은 APR 1400에서는 여기 모니터에 전상화 절차서 화면을 띄워놓고 운전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전상화 절차서라는 게 상당히 약간 스태틱한 모델이에요. 그 기존에 있던 종이 절차서를 컨버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새롭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 봐야 되는 세이프티 크리티컬 펑션들의 상태를 색깔로 보여주고 지금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필요한 운전은 여기다가 표시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평소엔 작동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팝업이 뜨게 됩니다. 먼저 리트리브이 되고 팝업이 뜨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크리티컬 세이프티 펑션들 보면은 지금 RCS 인벤토리가 좀 위험하다. 그 원인이 이거다. 여기 깜빡깜빡이죠. 그리고 이런 운전을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정말 딱 꼭 필요한 동작, 필요한 오퍼레이션만 이제 운전한테 제공을 해주는 약간 그런 식의 다이나믹한 시스템입니다. 네, 뭐 그런 식의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자동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자동화는 당연히 세이프티에 관련된 세이프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돼야 되고 아니면은 그 미래형 원전에 대해서 아예 자율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검증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단번에 될 수는 없고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상당히 어려운 것 자체가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예측 못한 상황들이죠. 이거는 뭐 그냥 그 정도는 예측 못했으니까 그 정도 정확도면 됐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측 못한 거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커버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만약에 예측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 운전원들, 발전소 운전원들은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발전소에 사고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고 상황에 대한 훈련을 시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에 사고를 넣고 거기에 맞는 운전을 해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시뮬레이터가 잘못됐어요. 사고 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시뮬레이터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둘 다 문제가 되죠. 운전도 엉뚱한 훈련을 받은 거고 AI도 엉뚱한 트레이닝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 과연 누가 더 잘할까요? 이건 참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오퍼레이터가 오히려 더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AI는 어떤 식으로든 답은 주겠죠. 엉뚱한 답일진 있겠지만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들어오면은 운전 전략 자체가 많이 바뀌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절차서 기반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운전 자동화를 했는데 자동화 시스템이 하나가 뭔가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오퍼레이터가 이제 백업을 할 때
오퍼레이터가 현재 상황을 다 쫓아오고 있어야 돼요. 얘가 무슨 운전을 했고 그래서 발전소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올 때는 단순히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운전 전략 자체가 아예 새로 만들어져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좀 적용하는데 쉽지 않은 분야인 거는 사실입니다. 뭐 쉽지 않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사실. 예,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진 교수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발전소 운전과 관련된 AI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또 진행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네, 흥미롭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세미나 들은 학생분들 중에 오늘 이승진 교수님 세미나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해주신 이승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중에 직접 질문하고 싶으시면 마이크 오픈을 하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질문 타임을 공식적으로 갖게 되면은 약간 질문이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네, 조승현 네, 교수님께서 마이크 오픈 해주셨네요. 네. 네, 이승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나사 하나를 사더라도 그 일반보다 메디컬 그레이드는 10배 비싸고 뭐 밀리터리 그레이드는 그거보다 또 10배 비싸고 이렇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원자력 쪽은 그보다 더 10배 비싼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그 극한의 확률과 싸우는 상황이신 것 같고 어려운 일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챌린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 unexpected 이런 것 시츄에이션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큰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실제 시스템에서 뭔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지금 보여주신 게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터인데 그 시뮬레이터의 그런 실험 결과들이 어느 정도 실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굉장히 높은 시뮬레이터인지 아니면 뭐 또 실제랑 또 다른 어떤 면들이 또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사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제 한수원한테 또 한수원이 또 그런 자료 제공을 쉽게 해주는 편도 아니고요. 이제 같이 과제를 하면서 좀 얻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생각보다 시뮬레이터들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디였죠? 네, 여기였죠. 보시면은 트렌드가 거의 정확하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노이즈가 생기고 옵셋 좀 있고 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시뮬레이터 자료가 상당히 또 정확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검증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 트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은 이렇게 조금 노이즈가 있고 조금 옵셋이 다르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게 그걸 톨러런트하게 진단을 하거나 그런 쪽 개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기 고장 같은 데이터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고 현재 시뮬레이터가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커버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오프셋을 커버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쪽에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제 적용될 때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걸 커버를 하고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되기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얘가 직접 운전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주 낮은 단계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거는 운전 지원. 그러니까 운전원한테 정보를 주고 서제스천 정도 하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그 정보를 주면 실제 판단은 운전원이 하게. 그렇게 되면은 어큐러시가 뭐 거의 100이 안 나오고 한 95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이시네. 혹시 뭐 그런 연구로 같은 학교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이런 걸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들은 시도가 되고 있나요? 연구로는 뭐 저기 캐리나 저기 경희대에 있을 텐데 네. 연구소는 그렇게 뭐 조작이나 그런 것 시스템이 워낙 간단해가지고요. 아, 예. 네,
뭐 제가 아는 건 잘 없습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분들, 네, 조승현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네, 김한주님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노이즈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순하게 수 퍼센트 섞나요? 라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보시면 노이즈가 뭐 그렇게 랜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좀 경향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는 약간 워스트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아예 랜덤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냥 랜덤하게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실제 상황보다도 더 가혹한 노이즈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채팅에 남겨주셨고요. 네,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또 시간이 조금, 이제 Q&A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서, 네,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저희 이승준 교수님 세미나에 대한 이제 퀴즈 타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진 교수님 세미나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네, 아마 퀴즈로 두 문제 출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학생분들 잘 대답하셔서 꼭 네, 기프티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진 교수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제 퀴즈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네, 바로 공유를 하도록. 절치선 올라왔죠? 네, 바로 네, 보여드릴게요. 절차 올라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재원실은 운전원이 몇 명 있을까요? 강길 학생 2번. 오답입니다. 아쉽지만 네, 오답이었습니다. 네, 2번이 이렇게 날라갔고요. 여러분들 예, 3번 5명 정답입니다. 네, 김한주님께서 3번 5명 정답해 주셨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3명인 경우도 있고 4명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한 팀으로 운전을 합니다. 예, 김한주 학생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문제 바로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절치선, 네, 그렇죠. 들어왔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fully digitalized 된 원전은 현재 운전 중인 것 중에 어떤 것일까요? 오, 김한주 학생이 를 네. 찍어보았네요.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교수님? 4번입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제 경훈 학생이랑 경훈님과 한준님이 4번을 찍어주셨는데요. 네, 저 한준님께서 이전 퀴즈에서 그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번 퀴즈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경훈님께 또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